제14장. 그 후 며칠 동안은 로체스터 씨를 거의 보지 못했다. 아침에는 할 일이 아주 많은 듯 했고 오후에는 밀코트나 이웃 동네에서 신사들이 찾아와 만찬을 같이 하기도 했다. 승마를 해도 될 만큼 상처가 회복되자 그는 자주 말을 타고 나갔다. 전에 찾아온 이들에게 답례 방문을 하는지 대개는 밤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에는 아델도 그의 앞에 불려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내가 그를 보는 경우는 이따금씩 현관 홀이나 계단이나 아니면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칠 뿐이었는데, 그럴 때면 그는 쌀쌀맞게 고개를 까딱이거나 싸늘한 시선으로 겨우 아른 체를 하고는 오만하고 차갑게 나를 지나쳐갔고, 또 어떨 때는 신사답게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보이기도 했다. 그의 기분 변화가 나와 아무 상관계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의 변덕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가 그의 기분을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하루는 그가 손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손님들에게 보여주려는 모양인지 나의 화첩을 가져오라고 사람을 보냈다. 페어팩스 부인은 그 손님들이 밀코트에서 열리는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려고 일찌감치 떠났다고 나에게 알려주었다.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라서 로체스터 씨는 그들과 같이 출발하지 않았다. 손님들이 떠나자 그가 종을 울렸다. 나와 아델에게 아래층으로 내려오라는 전갈이 왔다. 나는 아델의 머리를 빗기고 단정하게 차려주고 나서 나 역시 평소와 마찬가지로 말쑥한 퀘이크 교도 차림임을 확인하고 설명이 있어요. 따은 머리를 비롯해서 모든 게 잘 맞고 무난해서 흐트러질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퀘이크 교도 차림임을 확인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델은 드디어 작은 상자가 온 게 아닐까 궁금해했다. 무슨 착오가 일어나서 그게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델의 기대는 곧 충족되었다. 우리가 식당에 들어섰을 때 탁자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차린 듯 했다. 내 상자, 내 상자. 아델이 소리치며 그것을 향해 달려갔다. 그래, 드디어 너의 상자가 왔다. 파리의 꼬마야, 구석으로 가져가 내장을 꺼내며 놀아라. 난로가의 커다란 안락 의자에서 로체스터 씨의 깊은 목소리가 다소 냉소적으로 흘러나왔다.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명심해라. 해부 절차나 내장의 상태에 대해 일일이 나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어. 조용히 하란 말이다. 조용히. 꼬마야, 알았냐? 아델에게는 굳이 이런 경고가 필요하지 않은 듯 했다. 이미 자기 보물을 소파로 가져가서 뚜껑에 묶인 끈을 푸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끈을 풀어내고 은색의 얇은 포장지를 들어 올리더니 아이가 탄성을 질렀다. 어머나 예뻐라. 그러고는 홀린 듯이 바라보았다. 애의양 거기 있나? 이제 그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 내가 서 있는 문 쪽을 돌아보며 다그쳤다. 아 그래 이리 오시오. 여기 앉으시오. 그가 자기 자리 가까이로 의자를 끌어당겼다. 난 아이들이 제잘 그리는 걸 좋아하지 않소. 나이든 독신남이라서 그런지 저 혀 짧은 소리가 영 유쾌하게 들리지 않는다 말이야. 저녁 내내 꼬마 녀석과 마주 앉아 있는 건 견딜 수가 없지. 의자를 멀리 가져가지 마세요. 애양 내가 놔둔 그 자리에 앉으시오. 아 부탁한다는 뜻이오. 빌어먹을 예의. 그걸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야. 얼빠진 노부인 흉내를 내는 것도 아니고. 아 참 그러고 보니 이 집에 있는 노부인을 생각해야겠군. 그녀를 소홀히 하면 안 되지. 그녀는 페어팩스 아니 페어팩스와 결혼한 사람이잖아. 피는 물보다 진하다던데. 그가 종을 울려 페어팩스 부인을 데려오라고 했고 그녀가 곧 뜨개질 바구니를 들고 도착했다. 잘 오셨소 마담. 자선을 좀 부탁드리려고 오시라 했소. 나한테 선물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아델에게 일러놨는데 지금 저 아이는 얘기하고 싶어 죽을 지경인 것 같소. 부디 저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고 대화 상대도 대주시오. 그렇게 해준다면 더없이 자비로운 행동이 될 거요. 실제로 아델은 페어팩스 부인을 보자마자 그녀를 소파로 불어들이더니 자신의 상자에서 도자기, 상아, 밀랍으로 된 것들을 줄줄이 꺼내 무릎에 펼쳐놓았다. 그동안에 그녀의 입에서는 엉터리 영어로 기쁨과 설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이제야 착실하게 주인 역할을 마쳤군. 손님들을 서로 즐기게 해주었으니 나도 내 즐거움을 추구할 자유가 있어야지. 애의양 의자를 좀 더 앞으로 끌어오시오. 아직 너무 뒤쪽에 있잖소. 당신을 보려면 이 편안한 의자에서 내 자세를 바꿔야 하는데 난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 나는 어두운 곳에 남아있는 편이 더 좋았지만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로체스터 씨는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었고 즉시 순종하는 게 당연한 일 같았다.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는 식당에 있었다. 만찬을 위해 켜놓은 불빛이 빛의 축제를 벌이듯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벽난로의 불길이 온통 빨갛게 선명하게 타올랐다. 높은 창문과 더 높은 아치 앞에 호화롭고 풍성하게 보라색 커튼들이 늘어져 있었다. 아델이 숨죽인 속삭임과 관로 속에 그녀는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다. 그 사이사이에 유리창을 때리는 겨울비 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고요했다. 다마스크 천이 덮인 의자에 앉아있는 로체스트 씨는 전과 달라 보였다. 그리 험악해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훨씬 덜 어물해 보였다. 입술에는 미소가 머물렀고 눈은 반짝거렸다. 그게 와인 때문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와인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식사 후의 느긋한 기분을 즐기고 있었다. 딱딱하고 냉랭한 아침 기분보다 더 너그럽고 상냥하고 그립낌 없는 기분. 그래도 불룩한 의자 등에 커다란 머리를 기대고 화강암으로 깎은 듯한 얼굴과 그 크고 검은 눈에 불빛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은 대단히 무시무시해 보였다. 그의 눈은 크고 검고 또 아주 근사했다. 때때로 그 깊은 눈동자에서 부드러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느낌을 연상시키는 변화가 일기도 했다. 그는 2분 정도 불길을 바라보았고 나는 그동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내 눈길을 알아차린 듯 갑자기 그가 고개를 돌려 말했다. 나를 살펴보고 있군 에어양.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나? 내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이런 질문에 대해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애매하고 정중한 대답을 했을 테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다른 대답이 튀어나왔다. 아니요? 그가 말했다. 이거 참 하여튼 특이한 데가 있어. 당신에게는 어린 수녀 같은 분위기가 숨어 있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앉아 양탄자로 눈을 내리고 있을 때면 관로 속에 아참 그 눈이 꿰뚫을 듯이 내 얼굴을 향하고 있을 때는 제외해야지. 예를 들면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내리고 있을 때면 예스럽고 조용하고 엄숙하고 단순해 보여. 그런데 누가 질문을 하거나 꼭 대답해야 할 말을 건네기라도 하면 거칠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퉁명스럽고 거침없이 대답을 해버린단 말이지. 그건 어떤 의미지? 제가 너무 솔직했어요. 사과드립니다. 외모에 대한 질문은 즉석에서 대답하기 쉽지 않다거나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거나 잘생기고 못생긴 건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런 식으로 대답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사실은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니. 좀 전의 모욕을 얼버무리고 나를 어르고 달래는 척하면서 내 귀 아래에는 교활한 칼을 찌르는군. 계속해 보시오 부디. 나에게 어떤 결함이 보이는지 말해주겠소?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느 남자들처럼 사지 멀쩡하고 이목구비도 제대로 갖춘 것 같은데. 로체스트 씨, 처음에 한 대답은 취소할게요. 신랄한 대답을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말이 잘못 나온 거예요. 그렇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말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나를 비판해 보시오. 내 이마가 마음에 안 드나? 그는 눈썹 위에 가로놓인 검은 곱슬머리를 들어올려 지성적인 면은 충분하지만 관대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매우 부족한 단단한 이마를 드러냈다. 자, 내가 멍청해 보이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혹시 박애주의자이신지 여쭤본다면 저를 무리하게 여기실까요? 또 내 이마를 토닥이는 채 하면서 칼을 찌르는군. 그리고 그건 내가 아이와 늙은 여자와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일 거야. 아니, 나는 박애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양심은 있어. 그러고는 흔히 양심적인 인격을 나타낸다고 하는 이마의 불룩한 부분을 가리켰고 다행스럽게도 그 부분은 아주 눈에 잘 띄었다. 사실 그 이마 위쪽은 두드러지게 넓은 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나도 한때는 투박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닌 적이 있었어. 당신만한 나이 있을 때는 제법 감정이 풍부한 친구였지. 어리고 의지할 데 없고 불운한 이들을 동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 후 운명은 나를 학대했어. 운명의 손이 나를 하도 주물럭거려서 이제는 고무공처럼 질기고 단단해진 내가 대견스러울 정도야. 여전히 한두 군데 틈이 벌어져 있어서 감각을 느끼는 지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 그게 나에게 희망을 줄 것 같은가? 무슨 희망이요? 고무공에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는 나의 마지막 변혁의 희망이랄까? 와인을 너무 많이 드셨는가 봐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 괴상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가 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몹시 당황스러운 모양이군요, 에어양. 내가 잘생기지 않은 것처럼 당신도 그리 예쁘지는 않지만 당황하는 분위기는 어울리는군. 게다가 그 관찰하는 시선을
내 얼굴에서 떨어뜨려 러거의 들꽃들 위를 바쁘게 돌아다니게 하니 편리한 면도 있어. 그러니 계속 궁리하시오. 나는 오늘 밤 사교적으로 대화를 나누고픈 기분이요. 이 말을 하면서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대리석 벽난로 선반에 팔을 기대고 섰다. 그 자세를 취하자 그의 얼굴뿐 아니라 몸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보기 드물게 넓은 가슴에다 팔, 다리 길이에 어울리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 넓은 가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못생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행동 거지에는 무의식적인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의 태도는 여유로웠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한 표정이었다. 본래의 것이든 후천적인 것이든 외적인 매력의 결핍을 보상하는 자신의 다른 자질들을 오만하다 싶을 정도로 굳게 믿고 있어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도 부지불식 중에 그런 초연한 태도에 감화되어 맹목적이고 불완전한 감각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 것 같았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밤에는 사교적으로 대화를 나누고픈 기분이요. 그래서 당신을 부른 거요. 불길과 샹들리에로는 만족이 되지 않더군. 파일럿도 마찬가지요. 어느 것 하나 말을 못하니까. 아델은 그나마 낫지만 그래도 기준에 한참 못 미치지. 페어팩스 부인도 마찬가지고. 당신은 당신이 그럴 마음만 있다면 내 말상대가 될 수 있을 것 같더군. 처음 당신을 여기로 불러들인 날 당신은 날 당황하게 했어. 그 후로는 거의 당신을 잊고 있어서 다른 생각들이 내 머리에서 당신을 몰아내지. 하지만 오늘 밤에는 느긋해질 생각이요. 귀찮은 것들을 다 쫓아내고 즐거움을 찾을 생각이요. 지금은 당신에게 마음대로 찌끄리게 하고 당신에 대해 알아보는 게 즐거워. 그러니 말해보시오. 말 대신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 상냥하고 고분고분한 미소는 아니었다. 얘기하시오. 그가 재촉했다. 무슨 얘기를요? 하고 싶은 거 뭐든지 어떤 주제를 택하든 어떤 식으로 말하든 온전히 당신에게 맡겨두겠소. 나는 아무 말 없이 앉아있었다. 내가 쓸데없이 주절거리고 과시하기를 기대하시는 거라면 사람을 잘못 골랐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고 나는 생각했다. 벙어리가 되셨군 에어양. 나는 계속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살짝 내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순간적으로 내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고집인가? 짜증도 좀 났군. 아, 그럴만도 하지. 내가 터무니없이 오만하게 내 요구만 했으니까. 에어양 용서하시오. 사실 나는 절대 당신을 아랫사람처럼 다루고 싶지 않소. 말하자면 20년의 나이 차와 한 세기쯤 차이 나는 경험의 우위를 주장할 뿐이요. 이 정도는 정당할 거요. 아델의 말 맞다나 난 확실하게 믿어. 그리고 오로지 그 우위 하나만으로 도대체 한 지점에서 떨어지지 않고 나를 미치게 하는 녹슨못처럼 부식되어가는 내 생각들을 전환하고 싶을 뿐이요. 당신이 들려주는 약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이요. 그는 일부러 해명을 했다. 그의 사과에 가까운 해명이었다. 나는 그의 겸손한 태도를 무심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게 보이고 싶지도 않았다. 제가 할 수 있으면 기꺼이 나리를 즐겁게 해드리겠어요. 아주 기꺼이요. 하지만 나리가 어떤 주제를 흥미로워하실지 모르니 무슨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최선을 다해 답해드릴게요. 그럼 우선 방금 전과 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내가 당신 아버지 뻘이 될 정도로 나이가 많고 당신이 한 곳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조용히 사는 동안에 내가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거쳐왔고 지구의 반을 헤매 다녔다는 이유로 약간 그만하고 퉁명스럽고 때로는 다소 까다롭게 굴어도 된다는데 동의하겠소? 좋으실 대로 하세요. 그건 대답이 아니요. 아니 대단히 애매모호해서 약이 오를 정도인 걸 확실하게 대답하시오. 나리가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더 많은 세상을 보았다는 이유로 저에게 명령할 권리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시간과 경험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우위가 결정되겠지요. 영리한 대답이군. 하지만 내 경우에는 맞지 않으니 용인하지 않겠어. 내가 이 두 가지 장점을 악용했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별 의미 없이 사용한 건 아니니까. 별 의미 없이 사용한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우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지. 그래도 내가 가끔 명령을 하더라도 당신이 내 명령조의 말투에 발끈하거나 상처받지 않겠다고 동의해야 돼. 동의하겠지? 나는 미소 지었다. 속으로 로체스터 씨가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명령할 수 있는 대가로 나에게 연 30파운드씩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 했다. 스쳐 지나가는 그 표정을 바로 알아차리며 그가 말했다. 그 미소는 아주 좋아. 하지만 말도 하시오.
급료를 받는 고용인에게 명령을 받아 화나고 기분 상하냐고 물어보는 주인은 아마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급료를 받는 고용인? 그래, 당신은 내 고용인이야. 그렇지? 맞아, 그걸 깜빡했군. 그럼 급료를 받는 입장에서 내가 약간 얼러대도 괜찮다고 동의하겠나? 아니요, 그 이유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리가 그 점을 잊으셨고 고용인이 나리의 밑에서 편안한지 불편한지에 관심을 가졌다는 면에서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러 전통적인 형식과 의투를 생략하더라도 무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데 동의하나? 격식이 없는 것과 무례함을 착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제가 좋아하는 것이나 다른 한쪽은 자유인으로 태어난 자라면 설령 급료 때문이라 하더라도 복종하지 않을 것이지요. 그러니까 격식이 없는 것은 좋은데 무리해서는 안 된다 말이다. 똑똑하네. 제기랄 자유인으로 태어난 자들도 대부분은 급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복종할 거요. 그러니 그런 건 속으로 묻어두고 당신이 전혀 모르는 일에 일반론을 내걸지 마시오. 하지만 비록 부정확하긴 해도 나는 당신의 대답에 정신적으로 당신과 악수를 나누는 바요. 말의 내용뿐 아니라 말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진솔한 태도였어. 그런 태도는 자주 보기 힘들지. 아니 반대로 허식이나 냉담함, 어리석고 천박한 오해가 흔히 솔직함의 보상이 되지. 학교를 갓 나온 가정교사 3,000명 중에서 방금 전 당신처럼 대답할 사람은 3명도 채 안 될 거요. 하지만 당신을 축혀 세우려는 건 아니요. 당신이 대다수의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어졌다 해도 그건 당신의 공이 아니야. 자연이 그렇게 만든 거지. 게다가 어차피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걸 수도 있어. 아직은 뭘 아는 게 아니니. 당신이 다른 일보다 낫지 않을 수도 있어. 그 얼마 안 되는 장점들을 덮어버릴 만큼 참을 수 없는 결점을 가질 수도 있지. 그건 나리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스칠 때 내 눈이 그와 마주쳤다. 그가 내 시선을 읽었던 걸까? 그 생각이 말로 표현되기라도 한 듯 그가 대답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도 결점이 많은 사람이요. 알아채겠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아.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음악에 굴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 나의 비난과 비웃음을 이웃이 아닌 나에게 돌려 내 과거와 갖가지 행위와 삶의 색채들을 가슴 깊이 묵상해야 하오. 나는 21살의 나이에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 시작했어. 아니 밀려 들어갔어. 자기 의무에 태만한 다른 이들처럼 나도 얼마쯤은 불운과 해로운 환경을 원망하고 싶군. 그 후로 바른 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 하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어서 당신처럼 착하고 좀 더 현명하고 오점 없이 살 수도 있었다는 얘기지. 당신이 가진 마음의 평화가 깨끗한 양심이 오염되지 않는 기억이 부럽소. 오염이나 얼룩 없는 기억은 틀림없이 절묘한 보물일 거야. 무궁무진하게 순수를 재생시키는 원천. 그렇지 않나? 18살 때의 기억은 어떠세요? 그때는 괜찮았지. 맑고 건전했어. 바닥에 고인 꾸정물이 그걸 악취나는 웅덩이로 바꿔놓거나 하지는 않았어. 내 나이 18 때는 당신과 다르지 않았어. 꽤 비슷했지. 자연은 웬만하면 나를 좋은 놈으로 키워낼 생각이었어. 애의양, 더 나은 놈으로. 그런데 보다시피 나는 그렇지가 못하오.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셈이군. 적어도 당신 눈에서 그런 느낌을 잃는 것 같다. 말이 나서니 말인데 그 눈으로 표현하는 것을 조심하시오. 나는 그런 걸 아주 민감하게 알아채거든.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 나는 악한 사내가 아니오. 나를 악당으로 보지 마시오. 몹쓸 놈으로 생각지 말라는 말이오. 하지만 내가 굳게 믿기로는 타고난 성장보다는 환경 때문에 돈 많고 가치 없는 놈들처럼 그 모든 한심하고 하찮은 방탕에 빠져 노닥거리는 흔해 빠진 보통 죄인이 되었지. 내가 당신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이상한가? 알아두시오. 앞으로도 당신은 뜻하지 않게 지인들이 비밀 얘기를 자주 들어주는 처지가 될 거요. 내가 그랬듯이 사람들은 당신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남들 얘기를 들어주는 쪽으로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될 거요. 또한 당신이 그들의 경솔한 행위를 악의적인 경멸이 아니라 진심으로 동정을 느끼며 들어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걸 어떻게 짐작할 수 있죠? 난 그런 걸 잘 알아. 그러니까 일기에 생각을 정리하듯 이렇게 기탄없이 말하는 게 아니겠나? 당신은 내가 환경에 굴복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겠지. 그랬어야 했어. 그랬어야 했지. 하지만 보다시피 나는 그러질 못했어. 운명이 나를 학대할 때 차분하고 지혜롭게 견뎌내지 못했어. 나는 자포자기했어.
그리고 타락했지. 지금은 그 어떤 사악한 얼간이가 비열하고 쌍스러운 짓으로 나를 역겹게 하더라도 나는 그보다 낫다고 자신할 수 없는 신세요. 내가 그놈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 좀 더 꿋꿋하게 뱉었어야 했는데 지금의 내 심정은 하나님이 아실 거요.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면 후회를 두려워하시오. 에어양, 후회는 인생의 독이요. 회개하면 치유가 된다고들 하죠. 그건 치료책이 아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면 모를까. 나는 달라질 수 있어. 아직은 그럴 힘이 있어. 하지만 짐에 묶여 저주받고 방해받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행복도 늘 예외 없이 나를 거부할 뿐이니 이 인생에서 쾌락쯤은 얻을 권리가 있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쾌락을 찾아내겠어. 그러면 더 타락하게 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달콤하고 신선한 쾌락을 취한다고 해서 꼭 타락하는 것일까? 황야의 야생 꿀벌이 그러하듯이 달콤하고 신선한 꿀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소? 그 가시가 찌를 거예요. 쓴맛이 날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알지? 맛을 본 적이 없잖아. 표정이 참으로 진지하고 심각하군. 당신은 이 까메오가 조각된 머리처럼 그런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그는 벽난로 선반에서 까메오 하나를 집어들었다. 예숭이 순이 아가씨, 삶의 문을 지나보지 않고 그 불과 사이를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당신은 나에게 설교할 자격이 없소. 저는 나리가 하신 말씀을 일깨워 드렸을 뿐이에요. 잘못을 저지르면 후회가 따르고 후회는 삶의 독이라고 하셨잖아요. 잘못이라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하나? 나는 내 머리를 스친 그 생각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소. 유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영감이지. 그건 아주 상냥하게 나를 달래줘. 난 그걸 알아. 다시 그게 오는군. 장담하건대 그건 악마가 아니오. 아니 악마라 해도 빛의 천사의 옷을 입은 악마야. 이렇게 아름다운 손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당연히 맞아들여야지. 그걸 믿지 마세요. 진짜 천사가 아니에요. 이번에도 역시 당신이 어떻게 알지? 지옥에 떨어진 천사와 영원한 권자에서 보내온 사자를, 안내자와 유혹자의 차이를 어떤 본능으로 구별해낸다는 거요. 나리의 표정을 보고 구별했어요. 심란한 표정이 있었어요. 그게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실 때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더 비참해질 거라는 확신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소. 그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소식을 가져다 주지. 당신이 내 양심을 지키는 파수꾼도 아니니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괜하게 신경 쓸 것 없어. 자, 들어오시오 아름다운 방랑자여. 그는 자신의 눈에만 보이는 환영에게 말하는 듯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고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포옹하듯이 팔을 반쯤 벌렸다가 가슴을 감싸 안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자, 나는 그 순례자를 맞아들였어. 그건 틀림없이 변장한 신일 거야. 벌써부터 나에게 이로운 말을 하는군. 내 마음은 납골당 같아서나 이제 신성소가 될 거요. 솔직히 저는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제 이해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라서 이 대화를 계속할 수가 없겠어요. 다만 이거 하나만은 알아요. 나으리는 자신이 선량하지 않다고 하셨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애석해 하셨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예요. 나리는 더럽혀진 기억이 영원한 맹독이 될 수 있다고 하셨죠. 제가 보기에 나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언젠가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날로부터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 위해 단호하게 시작한다면 몇 년 후에 새로운 오점 없는 기억들, 즐거이 돌이켜볼 수 있는 기억들이 쌓일 거예요. 옳은 생각이야. 정확히 말했어, 에어양. 이 순간에 나는 열심히 지옥의 길을 포장하고 있어. 네? 부싯돌처럼 단단하리라 믿는 신의를 깔고 있는 중이요. 물론 어울리는 자들이나 추구하는 일도 전과는 달라질 거요. 더 나은 쪽인가요? 더 낫지. 순수한 광석이 더러운 불순물보다 나은 것만큼. 날 의심하는 모양이군. 하지만 나는 나를 의심하지 않소. 내 목적이 무언지, 나의 동기가 무언지 알고 있어. 이제 나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령처럼 올바르고 변치 않는 법을 제정하겠어.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새로운 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건 옳은 것이요. 에어양, 전에 없는 상황에서는 전에 없는 규칙들이 필요한 거요. 위험한 격언처럼 들리는군요. 악용될 게 뻔하니까요. 독선적인 현자로군. 그건 그렇소. 하지만 내 집안의 수호신을 걸고 악용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겠소. 하지만 인간인 이상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 당신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지?
오류를 범하기 쉬운 인간은 완벽한 신에게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힘을 사사로이 남용하면 안 돼요. 무슨 인 말이요? 인정받지 못할 이상한 행동에 대해 그것은 옳다고 하라고 말하는 힘 말이에요. 그것을 옳다고 하라. 바로 그거야. 정확히 말해줬어. 그럼 아무쪼록 그것이 옳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 생각되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게다가 내 능력으로는 상대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랬다. 무지에 대한 자각과 함께 불확실함과 막연한 불안감이 동반되었다. 어디 가는 거요? 아델을 재우려고요. 잠잘 시간이 지났어요. 날 두려워하는군. 내가 스핑크스처럼 말해서. 나리의 말씀은 수수께끼 같아요. 하지만 혼란스럽긴 해도 두렵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두려워하고 있어. 당신의 자기애가 실수를 겁내고 있는 거야. 그런 면으로 염려스럽기는 해요. 헛된 소리를 늘어놓고 싶지 않거든요. 당신은 헛된 소리를 할 때도 대단히 진지하고 조용한 태도로 말할 테니 나는 그걸 분별 있는 얘기로 오해할 거요. 당신은 절대 웃는 법이 없나, 에어양? 대답할 거 없어. 당신이 좀처럼 웃지 않는다는 거 알아. 하지만 당신은 아주 명랑하게 웃을 수 있어. 내가 천성적으로 악하지 않은 것처럼 당신도 천성적으로 심각한 사람이 아니요. 아직 로드의 속박이 당신에게 매달려 있을 뿐이지. 그게 당신의 표정을 통제하고 목소리를 억누르고 손발을 붙잡아 매고 있는 거요. 당신은 남자 앞에서 형제나 아버지나 주인이나 당신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을 때 쾌활하게 미소 짓고 자유롭게 말하고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불편해하지. 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당신에게 관습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도 내 앞에서 자연스러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오. 당신의 표정과 움직임도 지금보다 한결 쾌활하고 다양해질 거요. 촘촘한 세 장의 창살 사이로 흘끔흘끔 밖을 내다보는 호기심 어린 새 같은 모습이 가끔 보이거든. 활발하고 불완전하고 결연한 자질이 그 안에 붙잡혀 있어. 그게 자유로워지기만 하면 구름 높이 비상할 거요. 당신은 여전히 자리 뜰 생각뿐이군. 9시가 다 됐어요. 상관없어. 좀 더 있어요. 아델은 아직 자러 갈 상태가 아니오. 에어양, 내가 난로를 등지고 방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관찰하기가 수월하다오. 당신과 얘기하는 동안 가끔 아델을 지켜봤어. 이거 갈로가 나옵니다. 내가 그 아이를 흥미로운 연구 대상으로 생각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언젠가 당신에게도 그 이유를 얘기해 줄 날이 있겠지. 꼭 얘기해 주겠어. 이렇게 설명이 있고. 10분쯤 전에 아델은 상자에서 조그만 분홍색 비단옷을 꺼냈어. 그걸 펼치면서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찼지. 아델의 피에는 교태가 흘러. 그게 두뇌와 섞여 골수까지 스며들었어. 입어볼래? 지금 당장? 이렇게 소리치고는 방에서 달려 나갔어. 지금 소피가 옷을 입혀주는 중일 거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지. 어떤 광경이 펼칠지 잘 알아. 막이 오를 때 무대에 등장하던 셀렘 발행의 축소판이겠지? 그건 상관없어. 하지만 내 마음의 아주 여린 감정은 충격을 받을 거요. 내 예감이 그래. 여기 남아서 그게 맞을지 두고 보시오. 오래전에 현관으로 달려오는 아델의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로체스트시의 예상대로 아이는 달라진 모습으로 들어왔다. 아까 입고 있던 갈색옷 대신 치마에 잔뜩 주름을 잡은 짧은 장밋빛 공단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이마에는 장미꽃 봉오리 화환을 쓰고 비단 스타킹과 하얀색의 작은 공단 샌들을 신고 있었다. 그녀가 앞으로 뛰어오며 소리쳤다. 이 옷 잘 어울려요? 신발은 어때요? 양말은 어울려요? 제가 춤을 춰볼까요? 아이가 드레스를 펼치고 미끄러지듯이 빠르게 방을 가로질렀다. 로체스트 씨 앞으로 다가가 그 앞에서 발끝으로 가볍게 한 바퀴 돌고 그 발치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으며 소리쳤다.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일어서며 덧붙였다. 엄마가 이렇게 하셨죠, 네? 그가 대답했다. 똑같구나. 그렇게 해서 나의 영국제 바지 주머니에서 그 말을 꿰어냈지. 나는 푼내기였어. 에어양, 그래. 새파란 푼내기였어. 지금 당신을 싱싱하게 해주는 봄은 왕년에 나를 싱싱하게 해주던 봄의 색채만 못해. 하지만 나의 봄은 가버렸어. 내 손에 저 작은 프랑스 꽃을 남기고. 기분이 언짢을 때는 버리고 싶어지지. 지금은 그 꽃을 피워낸 뿌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거든. 그러므로 금가루만 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 별로 정이 안 가. 특히 지금처럼 일부러 꾸민 것처럼 보일 때는 크건 작건 하나의 선한 행실로 수많은 죄를 보상한다는 로마 가톨릭 원칙에 따라 저 꽃을 보호하고 키우는 거예요.
언젠가 자세히 설명해 주리다. 잘 자요.